7월 1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마음의 정리가 됐다며 당대표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과 정치개혁 메시지를 던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쟁자인 97그룹은 연일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에서 막았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내일 출마 선언을 강행할 예정인데 재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이재명 의원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당의 원톱으로 자리 잡으며 원조 윤핵관 사이에 때 아닌 갈등설이 돌고 있죠. 특히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이 그 핵심인데요. 권성동 대행은 오늘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며 내일 점심도 같이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남이 지금처럼 공개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결과물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덮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며 대통령실까지 나서는 걸 보면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또 정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체커는 오늘은 그냥 넘길게요. 네. 편하네요? 이제 편안합니다. 네, 좋아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랜만에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의 갈등설을 부인한 건데요. 저는 사심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사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대통령과의 만찬, 그러니까 대통령과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들이 만나는 자리에 장제원 의원만 빠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장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남이 지금처럼 언론에 공개가 돼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갈등설은 부인하면서도 또 약간 또 문제 제기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군요. 그러니까 비공개 만남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따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양진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의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8.15 광복절을 계기로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을 대사면하자는 논의도 흘러나오고 있죠. 중요한 소식들을 배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민주노총 방송, 8.15 대사면론, 허위 경력 답변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역사인식,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입니다. 자, 첫 번째 픽, 민주노총 방송.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논란입니다. 사회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하죠.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우리가 과방위를 맡아야 된다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해놓고 얘기해서.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아니 사실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언론인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서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 소속 기자가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방향성에 맞춰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죠. 취재 기자가 따져 묻자
기자 개개인 얘기가 아니라 경영진 얘기였다고 물러섰는데요. 오히려 질문하는 기자의 소속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 누구시죠? 어디죠? 마스크 쓰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권 원내대표 역시 질문하는 MBC 기자를 향해서는 민주노총 소속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이유 있습니다. 바로 여야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과방위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언론 환경이 엎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굉장히 그 언론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송이 좀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지금 여야 과방위에 정말 진심입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만 맡으면 다른 위원회는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를 대신 주겠다. 과방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였죠.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 협상은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방위가 원구성 협상의 마지막 고지가 된 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방위가 도대체 뭐길래 일어나 싶으시죠? 정식 명칭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쟁탈전의 핵심은 방송입니다. 당장 지금 민주당이 KBS, MBC, EBS 등 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 과방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또 종합편성 채널, 종편의 재승인 심사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방위 소관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이원욱 전 과방위원장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종편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 초반 이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게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중간에 놓인 기자들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네, 두 번째 픽, 8.15 대사면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서 경제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인 사면은 저는 물론 이거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는 것이. 지금 워낙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도 하니 경제인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치인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인을 풀어주던 조선시대 왕의 은사권이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면서 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계 인사들을 대사면해달라고 했습니다. 권상동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냥 사면이 아니라 대통합 사면이라고 하는데 눈길이 가죠. 경제인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까지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다스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신동민 두 기업 총수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야권 정치인으론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 받았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 없다는 입장이죠. 어제자 RN서치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잘한다가 32.5%, 못한다가 63.5%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또 뜨거운 감자인 8.15 대사면이 지지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깊을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퇴행적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념도 줄푸세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준석 사태의 본질 왜 밑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 결국은 젊은 세대의 정치를 사실 배제하는 결과를 낳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픽, 허위 경력 답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 교수 임명을 위해 부풀린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대선 중에 제기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대신 지난 5월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2달 만에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 지난해 12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 여사 당시 이력서에 회사 재직 경력을 적었는데 입사일이 회사 설립일보다도 빨랐죠.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 인정했었고요. 일부 수상 경력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학벌과 경력을 부풀렸다는 사실도 인정했었습니다. 이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왔고 김 여사가 서면 질의에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한편 지난해 제기된 김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픽, 월스트리트 저널의 역사 인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이 일본의 정치폭력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제목인데 아래 붙은 사진이 어딘가 익숙하죠? 초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기사 본문 보면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살해됐는데 암살자는 한반도 식민지화에 반대한 한국 민족주의자였다고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 얘기죠. 아래에 있는 다른 사례들 보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한 철도 개표원, 또 쿠데타를 시도한 음모자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폭력 사건을 서술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월스트리트 저널의 명백한 역사인식 부재라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입니다. 1996년엔 7대2, 2010년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 격차가 점점 좁혀져 왔죠.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낸 건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해 재판을 받은 윤모 씨입니다. 이날 공개 변론엔 윤 씨 측 그리고 법무부 측의 대리인과 학계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 씨 측과 인륜에 반하는 범죄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무부 측 의견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이 100% 정답은 없다면서도 사형제 유지에 기운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용제도에 대한 입장은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그동안에 후각범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사용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견지해 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었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5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임병장입니다. 당시에도 이 대법관 사의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판결문엔 사형제도가 존치돼 있고 합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처벌에 마땅한 사건에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적혔지만 임 씨가 겪은 따돌림과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면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픽에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라고 했는데 열렸죠.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정의원 분들 이렇게 부르면 더 예쁠 것 같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KBS, MBC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 보수 정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잖아요. 당대표나 다름없는데 이걸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의 또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그러니까 MBC, KBS, MBC 또 언론노조 측에서 혹시 반응이 있었나요? 전국 언론노조의 이제 KBS 본부가 일단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원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악했다는 하는 말 자체가 이 종사자들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걸로 전해집니다. MBC 언론노조 등과의 공동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네. 권성동 그 당대표 직무대행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막 속보가 나왔네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행안위를 택하든 과방위를 택하든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상임위 한 곳을 국민의힘이 갖겠다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아마 잠시 후에 또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관련 속보는 배양진 체커가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KBS, MBC 관련 발언은 아마 좀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속보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어제 빅스텝 후속 조치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서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서민과 2030 세대의 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주문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요. 금융위원회 이 자리에서 대환대출과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개특위도 여야 6명 동수를 이루고 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 띄엄띄엄 얘기하기 뭐하니까요. 이따가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배체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요. 네. 계속해서 확인해요. 자, 사형제 폐지를 두고 오늘 오후에 이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까 뭐 중간중간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한쪽에서는 생명 박탈이 정당한가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반대편에서는 공익위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운영진들 의견은 어때요? 일단 저는 좀 사형제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에 좀 힘을 실고 싶은데요. 폐지하자는 폐지를 얘기죠? 하자. 네. 왜냐하면 이제 사형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에 25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이 된 적이 없었고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근거가 좀 마땅치 않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어떤 형벌이라면 이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적어놨어요? 제가 물어볼 걸 어떻게 알고 적어놨지? 네. 저는 다른 의견은 네. 없어요? 다른 의견? 반대 의견. 네.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국민의 법감정을 좀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벌의 기능이 꼭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받아야 할 처벌을 내리는 응보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형벌이 그 응보의 기능도 충실히 할 때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다고 느낄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따가 혹시 반론이 더 있으면요. 끝나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네. 자, 좋습니다. 배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오늘의 원픽 역시 사법 이슈인데요. 사면론으로 꼽겠습니다. 여권발 8.15 대사면론 대두, 지지율 반전 카드 될까? 정치권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인데요. 윤핵관, 즉 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불화설이 대두됐죠.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수습 방안을 놓고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의 의견이 달랐다는 건데요. 오늘 두 사람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사이가 좋다고 했고 장 의원 역시 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뭐 며칠이나 됐다고. 가요. 지금 이러고 한가씩도 아니요. 네, 이 형제들의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상황, 한갓짓 상황 전혀 아닙니다.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비상 상황이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내부 수습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란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윤핵관 권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갈라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권 직무대행은 수시로 통화하고 내일 점심도 같이 먹기로 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네,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한 거라고 하죠. 권 직무대행은 본인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를 관철해 냈습니다. 반면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의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저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슨 갈등이다. 지나친 정치적 해석하는 것이 전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견 차는 있지만 갈등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두 사람 앞서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 출범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던 바가 있죠. 장 의원은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원 모임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권 직무대행은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었습니다.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네, 이후 장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성동희 형과 갈등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러면서 이 민들레 모임 논란 일단락이 됐었죠. 징계 수습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도 대통령과 윤핵관들과의 만찬 모임에도 장 의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갈등설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번 모두 권 직무대행의 말대로 된 셈이 됐습니다. 다정회의 멘토 조익신 멘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네,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뿐 아니고요. 최근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하는 이 미래혁신 포럼을 아주 성황리에 치른 이후에는 이 지역 구민들과 함께한 이 산악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도입니다. 장 의원은 계속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지역 일정을 다니고 있다면서 자맹설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권 투쟁이나 권력 충돌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 저는 사심이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권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지만 다른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들레 모임의 공동 간사를 맡았던 이용호 의원은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상황을 수습하려면 조기 전당대회 치르는 것이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 체제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6개월간의 권직무대행 체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전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퇴로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력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냈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도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염치를 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초유의 당대표 징계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 때도 이 대표를 굉장히 피곤하게 느꼈던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요새 지지율도 좀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경제도 안 좋고 이러는 마당에 집권당에 당대표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게 난 이렇게 맞습니까? 그 CNN 그 앵커인 그 쿠오모 앵커의 형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지사 무슨 저기 뭐 대법원 판결로 뉴욕 지사 그만뒀어요? 그거 아니잖아 이거. 네, 이 대표는 오늘도 잠행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여론들 살피고 있을 듯하죠. 어제는 광주를 찾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광주했던 약속 조금 늦어질 뿐이라고 썼는데요. 권직무대행은 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 대표의 표현을 윤리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측 인사 이핵관 천하람 혁신위원은요. 이 대표의 호남행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했던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라는 점과 엮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5.18을 폄하하는데 그 남매가 같이 했었다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기존부터 노력해왔던 호남을 향한 어떤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무등산 산행을 통해서라도 좀 잘 보여준 거 아닌가. 네,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요. 애두른 지원 사격도 있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보수의 자해라고 표현한 칼럼을 공유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들이 정적 박근혜를 포용하는 대신 제거를 하려고 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무성, 유승민 당시 의원을 저격했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찰나의 권력 노름에 빠져 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집권 여당의 목표는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어야 한다. 아웅다웅 찰나의 권력 노름에 빠져 골목 치킨 게임을 벌이면 그저 다 같이 죽을 뿐이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던데 한강인들, 낙동강인들 예외일까? 네, 이 대표 징계에 대한 당내 설왕설래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이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은 글을 올리면서 윤핵관 불화설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조기 전당대회 요구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는 아직 징계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 대표의 입장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핵관 불화설에 권성동 사이 좋다. 장제원 뿌리 같아 충돌 없어. 이준석 사퇴 요구도 솔솔. 네, 오늘 불화설이 일었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연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오늘 오후에 아까 이제 중간에 속보도 반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접 입장을 페이스북에 적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대통령과의 만찬 문제는 관련 소식이 언론에 공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로 권성동 직무대행과의 불화설에 대해선 이 현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당권 투쟁이다, 권력 충돌이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란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파생된 권력을 놓고 투쟁하고 충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뿌리가 하나인데 투쟁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갈등과 불화설 일축한 셈입니다.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가 않다라고 했던 이 권 직무대행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 건데요. 두 사람이 내일 점심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 내일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요? 유 실장이? 네, 뭐 아무래도 제가 계속 그래요? 그래요. 내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합시다. 네. 왜 웃어요? 아닙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좋을 것까지, 기분이 좋을 것까지 있어요. 네. 류정 선배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기분이 좋습니다. 저 늘 일을 하는데요. 네. 저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사형제 이후에 두 사람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의견이 달라서. 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오늘 국회를 찾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른바 윤핵관 간의 불화설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역시 갈등설을 일축했는데요. 조그만 일에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냐라고 했습니다. 장 의원과 권 의원은 오래된 관계고 그런 일로 삐칠 관계가 아니다. 장 의원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그 정도로 못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수완 바 법안 처리 당시 권 원내대표가 당론을 번복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장 의원이 권 원내대표를 보듬어줬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주말 저녁에 권성동 직무대행을 만났죠. 그때 한 얘기를 두고서도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다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관련한 설명도 있었죠. 네, 권 직무대행이 이제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이제 사고로 본 게 맞다는 이 당헌 당규상 해석을 보고를 했더니만 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 의견을 들어보라는 말이 이게 사실상의 추인 아니면 또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의견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라는 뜻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어떤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내가 당에 이 콩나라 판나라 하겠느냐, 이 당의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얘기하다 잠깐 뭐 언급은 했었는데 윤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거는 문제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의 혼선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사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에는 원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사진도 걸자는 얘기였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현직 대통령 사진, 전직 대통령 사진까지 모두 당사에 걸었었는데 탄핵을 거치면서 사진을 모두 뗐습니다. 2017년 홍준표 대표 시절에 지금처럼 3명의 대통령 사진만 다시 걸기로 했었습니다. 이 권 직무대행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럼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진도 다 같이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내에서는 권 직무대행의 제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선의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 사진 설치 논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폭염과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삼선의 김태우 의원도 당사의 대통령 사진 거는 게 급선무가 아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잠재적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힙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천하람 최고위원 발언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는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좀 됐잖아요. 어제 이제 사표를 냈죠. 사의를 표했는데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실장 어디 갔어요, 유 실장? 네, 국장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네, 설명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여기로 나왔는데요. 이 문제의 유튜버 보수단체의 대표이기도 한 안정권 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렇게 동일 시위를 하는 거친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에 대한 방관을 넘어서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에 반대하면 싹 다 반지성 되는 거냐?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냐? 국민 기본권이야.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야 수박 씨 발라 먹은 사람아 이거 해도 되죠?
네, 이런 인물인데요. 이 안 씨의 누나 안모 씨는 이 유튜브 영상에 동생인 척하면서 직접 출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염을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인데요. 이 안정권 씨가 올리는 영상들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아서 유튜브에서는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영상 플랫폼을 만들었고 누나 안 씨도 이 회사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력 때문일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영상 편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은 누나의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민주당에서는 누나 안 씨도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진행도 했는데 뭐 무관하다는 거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안정권 씨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특별 초청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초청장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식에 광주를 찾아서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기도 했었죠. 안 씨는 앞서 5.18 정신을 폄훼하는 활동들을 해온 인물인데 그 누나를 대통령실에 채용을 한 건 이 대통령의 5.18 기념사 가식과 위선이었다는 뜻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빨갱이만 또 못하는 야. 더 이상 광주를 연옥시키는 것을 멈추고 5.18 유공자 면담과 공적 조선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까고 가짜를 색출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명단 네,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 누나 안모 씨를 누가 추천했느냐면서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부인이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끓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죠. 민주당은 비선 논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한간의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건희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역은 비선과 부패를 낳고 이는 윤 정부의 실패와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네, 인사 문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대통령실의 대응이 오히려 인사 문제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입니다.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조참은 그때그때 끝나는데 이 대응 매뉴얼이 일단 이 사람 능력 있어 뽑았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문제 없다. 세 번째 전 정부보다 낫다. 이거 뭐 이렇게 3당 콤보로 딱 나가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요. 네, 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 여당 입장에서도 감싸기가 좀 어려운 주제인 듯한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앞서 장 차관 인사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도 있었죠. 오늘 안정권 씨 누나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유튜버 그 안정권 씨 누나를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다. 네, 유 실장 오늘 발제 2개 하나라고 고생했네요. 아까 뭐 배양진 체커가 뭐 일 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취지는 아니었고요. 네. 뭐 그 취지 같았었는데 뭐 아까.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불화설에 권성동 사이 좋다, 장제원 뿌리 같아 충돌 없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는 1조 펀드 사기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5억 원과 함께 750억 원이 넘는 추징금 명령도 유지됐는데요.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5억 원이,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약 3,200명에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16가지 죄명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배설물을 먹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주 자매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들은 공동감금과 공동폭행, 강요와 강제추행 등 무려 16가지 죄명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날 검사가 범죄 혐의가 기록된 공소장을 읽는 데에만 10여 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어서 법정에서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행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다음 재판은 8월 1일에 열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도망간 대통령입니다. 지난 5월 스리랑카가 국가부도를 공식 선언했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6%에 이르며 물가가 폭등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9일 대통령궁을 점거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자유롭게 누비거나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성남 민심에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힌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그런데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피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사임 전에 해외로 도피한 건데요. 고타바야 대통령의 공식 사직서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의회는 다음 주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분간 스리랑카의 불안한 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서 당대표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 17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비명계 주자들은 이 의원의 출마를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퀴즈로 불리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 의원을 때리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일 출마 기자회견도 한다고 합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최근 대다수 언론이 민주당 당대표 경쟁 구도를 이재명 대 97그룹이라는 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기존의 설명틀 말고 제 나름대로 구도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명인의 마을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명인의 마을인데요. 재명인의 마을의 이장은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겠죠. 비명인의 마을은 이장 없이 주민들 모두 수평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마을의 통합 군수를 뽑는 선거를 준비 중이지요. 일단 재명인의 마을에선 당연히 이장인 이 의원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달 17일 정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7일, 18일 양일간 후보 등록인데요. 뭐 17일이나 뭐 양일 중에 하나 하겠죠, 대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요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재명인의 마을의 부의장인 정성호 의원이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죠. 이 비명인의 마을 주민들은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패배한 이 의원이 군수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요. 정 의원은 이 의원이 이 보궐선거에 직접 나서서 지방선거를 지원한 덕분에 그나마 젖잘싸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저희가 참패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이 직접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들, 그나마 많이 실망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그래도 지방선거에 참여해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이 정치개혁 못지않게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 의원은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결국 두 마을을 일치단결시켜서 이끌어갈 인물은 이 의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쉬는 게 어떻겠냐,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 안팎의 상황이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분도 당을 통합하고 지금 뭐 독선 독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명인의 마을에는 이 의원에 앞서서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도 있는데요. 제명인의 마을 원주민인 박주민 의원입니다. 네, 이장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미 사전에 허가도 받았다고 하는군요. 한 2주 전쯤에는 둘이서 새벽까지 술도 한번 마셨었고요. 당의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장과 주민인 두 사람 아마 이 향후 경선에서는 지난해 이 명추연대에 버금가는 케미를 선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니다라고 법원을 속이고 직무 배제 판결로 그걸 뒤집어서 사실은 스스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을 뒤집었던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네, 추미애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 제명인의 마을을 바라보는 비명인의 마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얽혀있는 각종 수사 때문에 당이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적자사라는 유명 아래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민주당의 패배의 기운을 싹트리고 있습니다. 방탄용 출마, 사법 리스크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이 오늘 광주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의원의 출마는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당을 방패막이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깔려 있는데요. 결국 사정 당국의 칼날이 야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의원의 당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이 전략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위기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연전연패의 긴 터널을 지나 승리로 나가야 합니다. 거대명이라는 막다른 골목과 안방 대세론의 절망적 치안면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병원 의원도 이 박 의원과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사법 리스크에서 발목을 잡혀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검찰 왕국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돼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 당이 이런 민생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이런 수사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응하는데 시간을 다 쓴다라면은 우리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비명인의 마을에서 현재 군수 후보로 나선 분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이죠. 바로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 의원을 탐탁지 않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그 지도부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에 적합한 평가를 내야 합니다. 평가 자체를 하는 것은 공적인 기본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한 이 처절한 자기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이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내세운다는 그 통합 메시지에도 회의적입니다. 이 의원이 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평가와 성찰을 근본적이고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룰 논의로 넘어갔죠.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이 당을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화합의 힘 이런 것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반면 비명인의 마을에는 생각이 조금 다른 이도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 의원을 감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특정인에 대한 견제보다는 미래 비전을 놓고 싸워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대한 견제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세 가지 조건, 미래와 혁신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계파 싸움을
멈추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누구인가. 강 의원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 의원 엄호에 앞장섰었죠. 비록 지금은 비명인의 마을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일말의 정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대장동 실체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이런 좀 전반적으로 해박한 상황에 대해서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던 그런 토론이었다. 제명인의 마을의 원주민이자 이 의원의 가장 든든한 후원군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이 비명인의 마을로 이탈한 이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이재명 퀴즈로 당에 영입이 됐지만 지금은 이재명 전담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을 인천 계양에 좀 공천을 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분을 이제 차마 말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 전 위원장, 이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건 아닌지라고 이 의원이 응답하라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었죠. 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이 장식품에 불과한 취급을 받았다는 서름 때문일까요?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력을 하겠다는 각오인 듯한데요. 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이재명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 저를 빼고 어대명 선거를 한 것이 이 당을 혁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이 의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제명인의 마을 부의장 정성호 의원은 한때는 주민이었던 이 박 전 위원장에게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당과 등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당과 좀 소통하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대립하는 모습들은 본인을 위해서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명인의 마을에서도 박 전 위원장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원칙의 문제인데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겠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왜 그 청년 혹은 뭐 여성을 박해한다, 핍박한다, 혹은 뭐 토사구팽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온당치 않다. 자, 오늘은 민주당 당대표 경쟁 구도를 이 제명인의 마을 대 비명인의 마을로 재편해서 선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대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곤 있지만 누가 분수를 차지하게 될지는 끝까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대 비명인의 마을, 이탈자 박지원, 연일 이재명 저격.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컷오프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컷오프가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이재명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당대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네, 일단 이재명 의원이 17일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면서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마음의 정리가 됐고 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또 정성호 의원의 아까 발언을 들어보면 사실상 어느 쪽 방향인지는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출마 배경으로 이해할 만한 대목도 있었나요? 네, 이 의원은 이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 고통이 큰데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이 출마 명분이 될 발언도 했습니다. 당내 출마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건 존중하고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정치부에서도 다뤘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났죠. 같이 점심을 했지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이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고요. 아마도 내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도전 기자회견을 열 걸로 일단 보이는데
아까 이제 그 주민의 수 잠깐 나왔지만 오늘도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자신의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죠. 네,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촉구를 했습니다. 저를 빼고 4명 선거를 한 것이 당을 혁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정말로 믿고 계시는지 말씀해달라 요청했는데요. 특히 대선 때 공헌을 했고 비대위 원장을 지냈고 지지율도 3위인 저는 해당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을 지지했던 점도 상기를 시키면서 이 후보께서 성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던 장면은 정말 감격스러웠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런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선 때와 달리 사람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청년 공천 확대, 검수완박 속도 조절, 민생을 위한 협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장했고 국민들께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하겠다 약속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갔고 결국 참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반성하고 혁신하자는 저의 주장에 침묵했거나 반대한 분들은 지금 대거 당대표 선거에 나왔고 민주당을 위해 반성과 혁신을 외친 저만큼은 정부적 판단 규정이 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다면서 이것이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냐 말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를 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박지현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대 비명인의 마을, 박지현, 연일 이재명 몰아세우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이 2019년 탈북어민의 북송 사건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사실상 규정했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제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의 이 북송 장면을 공개했죠.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가름말을 탔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탈북 어민 북송이 김정은 답방용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10월 5일 날 김정은 답방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잖아요. 예. 친서를 보낼 때 이 통지문까지 같이 딸려 보냈어요. 통지문이요? 예. 어떤 통지문이요? 그러니까 송환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무조건 북송되기 때문에 이들 탈북해야 소용없다는 걸 그전부터 계속 홍보를 많이 해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민주당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일축을 했는데요. 그리고 동해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에도 1047명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눈치를 보느라고 살인범을 돌려보냈다면 2명은 돌려보내고 1000명은 받아서 정착 지원금도 주고 집도 주고 하겠습니까?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들이라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을 한 것뿐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겁니다.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고 하지 않고 자강도나 딴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 삼고 있네요. 북송 당시 야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었죠. 영화 황해가 떠오른다면서 말입니다.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서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 범죄의 유형과 규모와 잔인함과 재발 가능성 등등이 여러 가지 같이 가만히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듣고는 완전 영화 황해가 생각이 나서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제와 갑자기 북송 문제를 제기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여론몰이에 나선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걸요?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그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때 싸우셨어야죠.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따져 물었었습니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살인 방조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들 해소가 되지 않은 채 다시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 가능한 일이겠죠. 탈북어민 북송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이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스스로 북송을 원하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2019년 당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었죠. 귀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그 지금까지의 조사는 의도와 동기와 준비 과정과 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이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현재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귀순을 목적으로 월남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체포가 된 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선에서 북한 인력 16명을 살해하고 자강도로 도망갈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NLL 부근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 이틀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공포탄을 쏘면서 특전단들이 투입돼서 체포한 겁니다. 귀순의 진정성,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어찌 됐든 체포가 된 뒤에는 귀순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순 의사를 자필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탈북 어민들이 우리 군을 피해 도망갔던 이유, 고문을 당할까 두려웠을 거다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한국 잡히면 두드려 맞고 똑같이 고문당하고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잡히지 않고 자기들이 발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당시 통일부는 흉악범이어서 귀순을 받아줄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선원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살인을 저지른 탈북자가 귀순 의사를 밝힌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 지금 국내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방 안 해요? 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자, 그러면 수용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귀순을 시킨 뒤에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죠. 당시 통일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탈북 어민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형사소추조차도 불가능할 걸로 판단했다는 겁니까? 또 그런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진술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증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짜 물증이 없었던 거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엇갈리긴 합니다. 당시 우리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물증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고 하면요. 당시 그 2명의 인원들이 선박에 페인트 칠을 할 정도였고요. 사체는 유기했고 선박에 있던 모든 증거들은 다 바다에 버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6명을 죽였으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피바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피를 씻어냈다고 치더라도 그 목선이거든요, 나무배. 나무배에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걸 포렌식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탈북 어민들이 타고 이 선박, 어민들을 북으로 송환한 뒤에 북한으로 넘겨줬죠. 실제로 물증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탈북 어민의 북송이 적법했느냐도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난민법과 북한 이탈 주민법을 근거로 들고 있죠. 실제로 난민법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요.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탈북자에 해당되는 법이 북한 이탈 주민법인데 살인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난민법은 탈북 어민들을 난민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죠. 난민법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민법에서도 이런 그 비정치적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 이탈 주민법은 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방과는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 공식 입장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절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강제 추방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내지 정착 지원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탈북 어민의 북송 논란,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야가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령 정비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번 결정은 통치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지금 우리 국내법이 사실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흠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법이 명확치 않습니다. 네, 북한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 인터폴 수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조금 전에 나온 속보죠. 그 통일부에 이어서 법무부가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라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북한 주민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전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네, 지난 2019년 당시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출입국 관리법을 탈북 어민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다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네, 자 저희 회의 중에 들어온 속보였고요. 자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이 문제가 유엔의 고문 방지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정치권에 있죠. 네, 그 1987년에 발효됐던 이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좀 살펴보면요, 어떤 국가도 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상 이 북송된 어민들이 이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이 북송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건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였다면서 안보 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진상 규명,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북한의 이중대로 봤으니 새로울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간 어민들은 사형이 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면서 참 비인간적인 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직무대행은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했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권 직무대행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우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안보 장사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흉악한 범죄자를 추방한 적법한 인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북송된 어민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보이지 않느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살인 용의자 2사람에 대한 인권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십니까? 엽기 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2사람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살인자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텐데요. 민주당은 특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밝힌 데에는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은 통일부가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을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바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북송을 판단했던 부서 자체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나 통일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 국정조사 특검 추진, 민주당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회 소식도 제가 봤는데 일단 협상이 오늘은 결렬됐다고 하네요. 내일 챙겨요. 챙겨서 네, 내일 뉴스픽에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